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당하는 걸까요? 화를 내면 내가 옹졸한 사람이 되고, 참으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오늘은 그 두 가지 말고 세 번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게 느껴지는데 막상 한마디 따지고 나면 상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느새 내가 더 예민하고 옹졸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에 누워 그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하고 허공에 대고 혼자 말다툼을 벌여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정작 그 사람은 그 일을 기억조차 못하는데 나만 그 장면을 며칠씩 곱씹으면서요. 생각해보면 우리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살갑게 대하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 내 말을 한 귀로 흘립니다. 한참 어린 후배가 건방지게 나를 대합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농담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슬쩍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식구마저 무슨 말을 꺼내면 그래 하고는 대충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손에 쥐어진 펜은 늘 두 장뿐이었습니다. 참거나 터뜨리거나. 그런데 참으면 그날 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큰 마음 먹고 터뜨리면 그 3초가 시원할 뿐 돌아서는 순간 더 우스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이 사람은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럴까?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생겼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상대가 유독 못된 사람이라서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모자라서 당하는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깔보고 안 깔보고를 정하는 데에는 우리가 여태 몰랐던 아주 분명한 작동 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원리를 모르면 화를 내든 참든 늘 똑같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손에 쥐는 순간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도 상대가 슬그머니 자세를 고쳐앉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우습게 보던 사람이 어느새 찍소리도 못하게 되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 붉힐 일도 언성 높일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끝까지 다 들으시고 나면 그동안 나를 함부로 대하던 그 얼굴들을 떠올리는 마음이 신기할 만큼 가벼워지실 겁니다. 첫째, 우습게 보는 사람 앞에서 화를 내면 상대는 속으로 웃는다. 63세 곽 선생님은 동네 문화센터 서예반에 다닌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먹을 갈고 화선지를 펴는 그 시간이 좋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글씨도 반에서 손에 꼽혔습니다. 강사가 곽 선생님 획을 두고 힘이 살아있다며 본을 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반에 변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사람을 위아래로 쓱 훑어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곽 선생님이 정성 들여 쓴 작품을 흘긴 눈으로 보더니 글씨가 힘은 좋은데 좀 촌스럽네요 하고는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 한마디가 종일 목에 걸린 가시처럼 따끔거렸지만 곽 선생님은 허허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변씨의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붙잡는 자세가 영 옛날식이라느니 그 연배에 그 정도면 훌륭하시다느니 칭찬에 탈을 쓰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수업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두 번째도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넘어가던 날이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둘러서서 작품을 구경하는데 변씨가 곽 선생님 화선지를 턱으로 가리키며 이건 좀 배우다 만 느낌이죠 하고 픽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신호탄이 되어 곽 선생님 안에서 3년치 참음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자꾸 남의 글씨를 평가하느냐고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채로 쏘아붙였습니다. 말을 뱉는 순간 손에 든 붓이 떨려서 화선지 위에 먹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공들여 쓰던 글자 한가운데로 검은 점이 번져나갔습니다. 강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변씨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리며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발끈을 하세요. 농담도 못 받으시나 하고는 느긋하게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태연한지
발끈해서 씩씩거리고 있는 곽 선생님만 우스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곽 선생님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분명히 따끔하게 한마디 쏘아붙였는데 이상하게 진 쪽은 자기였습니다. 강의실을 나설 때 등 뒤에 꽂히던 시선들, 저 양반 의외로 성질 있네 하는 그 눈빛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변 씨는 지금쯤 발 뻗고 쿨쿨 자고 있을 텐데 자기 혼자 이불을 걷어차며 그 장면을 20번도 더 되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곽 선생님이 진 이유는 글씨가 모자라서도 따진 말이 틀려서도 아니었습니다.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부들부들 떨리던 목소리와 먹물을 떨어뜨린 그 손. 그것이 변 씨에게는 더없이 달콤한 구경거리였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 누출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입으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몸으로는 못합니다. 떨리는 손끝, 벌개진 귓불, 높아진 목소리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속마음을 그대로 밖으로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바로 그 새어나오는 신호를 귀신같이 읽어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흔들 수 있구나.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 얼굴빛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확인입니다. 변 씨 같은 사람의 진짜 속셈은 곽 선생님 글씨를 평가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한 단 내려다보는 그 자리에 올라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건 자기 말에 펄쩍 뛰어주는 상대입니다.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졌는데 물이 출렁이지 않으면 던진 사람만 멋쩍어지는 법이죠. 곽 선생님이 발끈한 그 순간 변 씨는 자기가 던진 돌멩이가 정확히 한복판에 꽂혔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화를 낸다는 건 상대에게 내 약점이 그려진 지도를 손수 펼쳐 보여주는 일과 같습니다. 내가 어느 말에 무너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성을 놓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셈이죠. 그래서 우습게 보는 사람 앞에서 화를 내는 건 복수가 아니라 항복 깃발을 흔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같은 가시 돋친 말을 듣고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돌을 던져도 물결 한 점 잃지 않는 깊은 목 같은 사람. 그 앞에서 변 씨 같은 자는 슬그머니 머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던지고 또 던져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 던질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일렀습니다. 분한 일을 당하거든 끓는 물처럼 굴지 말고 깊은 모처럼 굴어라. 끓는 물은 작은 불씨에도 넘쳐 흘러 제 몸을 데이지만 깊은 못은 돌을 던져도 바닥까지 흔들리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 변 씨 같은 사람 앞에서 울컥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마음이 내려앉으셨다면 그건 참을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펄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없는 사람은 애초에 발끈하지도 않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아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이기고 들어간다는 것을요. 둘째, 잘 보이려고 더 애쓸수록 상대 머릿속 내 값은 더 떨어진다. 64세 마 선생님은 1년 전 새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평생 살던 곳을 떠나 낯선 단지에 들어오니 아는 얼굴 하나가 없어 적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같은 동에 사는 도씨를 알게 됐습니다. 도씨는 단지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동네의 오랜 터줏대감이었습니다. 마 선생님은 저 사람과 가까워지면 이 낯선 동네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늘 먼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김치를 담그는 날이면 한 통을 따로 덜어 도씨의 문고리에 걸어주었습니다. 도씨가 무슨 모임에 나오라고 하면 다른 약속이 있어도 그쪽을 미루고 달려갔습니다. 처음 얼마간 도씨는 어머, 뭘 이렇게까지 하며 살갑게 받아주었습니다. 그 반응에 마 선생님은 더 신이 나서 더 챙기고 더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묘하게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김치통을 받아도 예전 같은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고 아, 내 안은 짧은 대꾸만 돌아왔습니다. 모인 자리에서 마 선생님이 말을 꺼내면 도씨는 끝까지 듣지 않고 슬쩍 다른 사람에게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잘해줄수록 가까워지기는커녕 도씨는
한 발씩 뒤로 물러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씨 생일이라는 말을 전해 들은 마 선생님은 큰 마음 먹고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챙겼으니 마음이 닿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도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씨는 케이크 상자를 받아들더니 영 떨떠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유, 나 당뇨 있어서 못 먹어요.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마음만 받을게요. 그러고는 마치 짐을 떠넘기듯 상자를 도로 마 선생님 쪽으로 밀었습니다. 마 선생님은 멋쩍게 케이크를 다시 받아들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마 선생님은 그 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올려두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년 동안 쏟은 정성이 고작 당뇨 있어서 못 먹는다는 말 한마디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잘해줬는데 어쩌다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다가갈수록 상대가 멀어지는 이 기분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마 선생님의 정성이 천대받은 건 마음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너무 넉넉하게, 너무 쉽게, 너무 한쪽으로만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손에 넣기 쉬운 것을 낮게 보는 마음을 희소성 원리로 풀이합니다. 똑같은 물건도 발에 채일 만큼 흔하면 거들떠보지 않다가 구하기 어려워지는 순간 갑자기 귀해 보이는 것처럼요. 마음을 주고받는 일도 이 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청해도 달려오고 안 줘도 그만인 사람은 받는 사람 머릿속에서 슬그머니 공기 같은 존재가 됩니다. 처음엔 고맙던 것이 다음엔 안 해주면 섭섭한 것이 되고 끝내는 해줘도 티조차 안 나는 것으로 내려앉습니다. 도씨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 선생님의 김치도 케이크도 한결같은 미소도 처음엔 고마운 선물이었지만 매번 되풀이되는 순간 그저 기본값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도 기본값에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걸 두고 고맙다 인사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잘 보이려 애쓰는 그 모습 자체가 상대에게 두 사람의 위아래를 각인시킨다는 점입니다. 내가 당신 마음에 들고 싶어 이토록 안달한다는 신호는 곧 당신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씨는 그 신호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굳이 받아주지 않아도 알아서 매달리는 사람이구나 하는 계산이 선 겁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저울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마 선생님이 베푼 마음이 잘못이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 따뜻함은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다만 그 귀한 것을 알아볼 눈이 없는 사람에게 쏟아부은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돌밭에 뿌리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탓할 것은 씨앗이 아니라 밭이었습니다. 그러니 잘 보이려 애쓰기를 멈추는 건 마음의 문을 닫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데나 마음을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것이고 내 정성이 제값으로 대접받을 자리를 골라 쓰겠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애쓰기를 거둔 그 자리에서 상대가 비로소 멈칫합니다. 먼저 다가오던 사람이 어느 날 슬며시 한 걸음 물러서면 당연하게만 여기던 것이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정약용은 제자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좋은 향도 방 안에 오래 살면 코가 무뎌져 향이 있는 줄조차 모르게 되느니라. 귀한 것일수록 아껴 피워야 그 귀함이 끝까지 살아있는 법이다. 마 선생님처럼 마음을 다 내어주고도 도리어 가벼운 사람이 되어버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넉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넉넉한 마음을 아무데나 풀어놓지 마시고 그 값어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만 펼치셔도 충분합니다. 셋째, 똑같이 무례하게 갚아주는 순간 상대와 같은 급이 된다. 67의 천 선생님은 등산 모임에서 구씨라는 사람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구씨는 입이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다 누가 숨이 차서 쉬자고 하면 벌써 지쳤냐고 핀잔을 줬고 천 선생님이 모처럼 의견을 내면 그 나이에 뭘 한다고 하며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습니다. 처음 몇 번은 천 선생님도 좋은 게 좋은 거라 넘겼습니다.
그런데 면박이 쌓이고 쌓이니 어느 순간 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습니다. 그날도 구씨가 천 선생님을 두고 한마디 비아냥대자 천 선생님은 참았던 걸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입만 열면 가시 돋친 소리뿐이냐고. 그렇게 살면 주변에 사람이 남겠냐고.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처음엔 속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본때를 보여줬다 싶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모임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천 선생님은 다른 회원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두 분 다 너무 날카로워서 같이 산에 가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였습니다. 구씨와 천 선생님을 한대에 묶어 두 분 다라고 부른 겁니다. 천 선생님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문제의 한쪽은 구씨였는데 어느새 사람들 눈에는 둘이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천 선생님이 받아친 그 한마디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천 선생님이 손해를 본 건 무례를 무례로 갚는 순간 두 사람이 같은 무대 위에 서버렸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누구와 부딪히는지를 보고 자동으로 묶어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흙탕에서 두 사람이 뒤엉켜 싸우면 멀리서 보는 사람 눈에는 누가 먼저 밀쳤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둘 다 진흙을 뒤집어 쓴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구씨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도 들여다볼 만합니다. 천 선생님이 똑같이 받아친 그 순간 구씨는 오히려 반가웠을 겁니다. 드디어 같이 싸울 상대가 생겼으니까요. 무례한 사람에게 똑같이 무례로 맞서면 상대는 자기 방식이 통한다고 확신합니다. 내 거친 말에 저 사람도 거칠게 나오는구나. 이건 내가 잘하는 싸움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물 만난 고기가 되는 겁니다. 더 깊이 보면 갚아준다는 건 상대가 만들어 놓은 판에 내 발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거친 말이라는 자기만의 운동장에서 평생을 살아온 선수입니다. 그 운동장에서 맞붙으면 한평생 점잖게 살아온 사람이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이기든 지든 그 운동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미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 당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같은 방식으로 맞서지 않는 데 있습니다. 상대가 거칠게 나올 때 똑같이 거칠어지는 대신 한 톤 낮은 목소리로 담담하게 선을 그으면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말씀은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한마디 던지고 입을 닫으면 거칠게 나온 쪽만 무대 위에 덩그러니 남습니다. 흙탕물에 같이 뛰어들지 않고 마른 자리에 선 채로 바라보면 진흙을 뒤집어 쓴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의 눈에 또렷이 보이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사람이 따라 짖으면 보는 이는 둘 다개로 여기느니라. 짖는 소리에 답하지 않고 갈 길을 가는 자만이 끝내 사람으로 남는 법이다. 천 선생님처럼 참다 못해 받아쳤다가 도리어 한 묶음으로 취급당한 경험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옹졸해서가 아니라 불의 앞에서 가만히 있기 힘든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상대의 운동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켜내셨으면 합니다. 넷째, 오래 참다 한번 폭발하면 상대는 더 우습게 본다. 다섯봉 선생님은 며느리 앞에서 늘 좋은 시어머니이고 싶었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며느리가 명절에 늦게 와도 오늘 고생했다며 웃었습니다. 김장을 혼자 다 해놓고도 힘들었다는 말 한 조각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는 섭섭함이 차곡차곡 쌓였지만 그걸 꺼내는 순간 사이가 틀어질까봐 늘 삼켰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는 게 어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렇게 몇 해를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은 것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차곡차곡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편하게 사시잖아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봉 선생님 안에서 몇 년치 참음이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김장이며 손주며 다 떠맡아 놓고 편하다는 소리가 나오느냐고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봉 선생님이 평생 본 적 없던 모습으로 화를 내자 며느리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미안해하기는커녕 눈이 동그래져서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서워요 하는 겁니다. 마치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한 것처럼요. 연년을 쌓아온 봉 선생님의 진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갑자기 폭발한 감정적인 시어머니만 남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봉 선생님의 화는 정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에게 진심이 가기는커녕 더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린 건 참다가 한 번에 터트리는 방식 자체가 상대에게 엉뚱한 정보를 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누적과 폭발로 설명합니다. 평소에 작은 불만을 그때그때 표현하지 않고 꾹꾹 눌러 담으면 상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겉으로 늘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면 상대 눈에는 그동안 쌓인 맥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온하던 사람이 갑자기 분노한 그 장면 하나만 도드라지게 남는 겁니다. 며느리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봉 선생님은 늘 괜찮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 늦어도 괜찮다. 김장을 떠맡아도 괜찮다. 하던 사람이 머릿속에 그렇게 입력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했으니 며느리는 쌓인 세월을 읽은 게 아니라 갑자기 변했다는 인상만 받은 겁니다. 그동안의 헌신은 묻히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는 딱지만 붙은 거죠. 더 깊이 보면 오래 참는다는 건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등을 켜주는 일과 같습니다. 줄곧 파란 불만 켜두면 상대는 마음 놓고 계속 지나갑니다. 여기는 밟아도 되는 길이구나 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빨간 불이 켜지면 상대는 자기가 신호를 어겼다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났다고 여깁니다. 참아온 사람만 억울하고 정작 길을 밟아온 사람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쌓아두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을 때 그때그때 낮은 목소리로 짚어두면 그건 폭발이 아니라 신호가 됩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늦었을 때 그 자리에서 담담하게 다음엔 좀 일찍 오면 좋겠구나 한마디 했더라면 며느리 머릿속에 다음엔 일찍 와야겠다는 기준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작은 빨간 불을 미리미리 켜두는 사람은 갑자기 폭발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상대는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형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둑은 작은 물기를 그때그때 터주어야 무너지지 않는다. 막고 막다가 한꺼번에 터지면 둑도 잃고 논밭도 잃느니라. 봉 선생님처럼 참고 참다 한 번에 터뜨렸다가 도리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경험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감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오래 마음을 눌러온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꾹꾹 담아두지 마시고 작은 신호로 그때그때 비춰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켜둔 작은 불빛 하나가 몇 년치 폭발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줍니다. 여기까지는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흔히 꺼내드는 방법들이 왜 번번이 빗나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를 내도 더 잘해줘도 똑같이 갚아줘도 참다 터뜨려도 결국 우스운 쪽은 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스스로 자세를 고쳐 앉을까요? 지금부터는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도 상대가 먼저 달라지는 조용한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우습게 보던 사람에겐 가장 깊이 박히는 복수다. 68배 하 선생님은 노인복지관 탁구 동호회에서 사씨라는 사람과 한조가 됐습니다. 사씨는 사람을 슬슬 떠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 선생님이 공을 놓치면 어이구 그것도 못 받으세요 하고 혀를 찾고 점수가 벌어지면 다들 들으라는 듯 오늘 우리 조는 글렀네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하 선생님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받아치자니 모양이 빠지고 참자니 속이 끓는 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 선생님은 어느 날부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사씨가 뭐라고 비아냥대든 표정 하나 바꾸지 않기로요. 공을 놓쳐서 핀잔이 날아와도 그러게요 하고 짧게 웃고는 다음 공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조는 글렀다는 소리에도 아직 안 끝났는데요 하고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화도 변명도 없이 그저 잔잔한 물처럼 흘려보낸 겁니다. 처음 얼마간 사씨는 더 세게 찔러댔습니다. 반응이 없으니 약이 올랐던 거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아냥이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하 선생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쏘아도 미동조차 없는 사람 앞에서 사씨가 먼저 머쓱해진 겁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하 선생님은 사씨에게 단 한 번도 그러지 말라고 따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흔들리지 않았을 뿐인데 사씨가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소거라고 부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기대하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행동은 시들시들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습게 보는 사람의 비아냥은 사실 반응을 바라고 던지는 미끼입니다. 상대가 발끈하거나 움츠러드는 그 모습이 바로 미끼가 노리는 먹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끼를 던져도 물지 않으면 던지는 사람은 점점 맥이 빠집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도 반응을 얻지 못한 자극 행동은 처음엔 잠깐 더 거세지다가 끝내 잦아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씨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사씨가 하 선생님을 떠본 건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흔들린다. 그 확인이 사씨에게는 짜릿한 보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 선생님이 미동도 하지 않자 그 보상이 뚝 끊겼습니다. 사람은 보상이 없는 행동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더 깊이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상대의 공격을 허공에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주먹을 힘껏 휘둘렀는데 받는 것 없이 허공만 가르면 휘두른 사람이 제풀에 휘청합니다. 우습게 보는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아무 흠집도 못 낸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저 사람의 평온을 단 한 뼘도 깨지 못한다는 사실. 그 무력감이 쌓이면 우습게 보던 마음은 슬그머니 어렵게 보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물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속까지 아무렇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속으로야 왜 안 상하겠습니까? 핵심은 그 속을 겉으로 새어나가게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표정과 목소리만 잔잔하게 지켜내면 상대는 안을 들여다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 짧고 담담한 응수가 사실은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정약용은 제자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큰 바위는 바람에 대꾸하지 않는다. 바람이 종일 불어도 바위가 답하지 않으니 끝내 지쳐 물러나는 것은 언제나 바람이니라. 하 선생님처럼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기까지 사실은 수없이 속이 끓으셨을 겁니다. 그 고요함은 무뎌서 생긴 게 아니라 끓는 속을 끝까지 다스려낸 단단함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앞에서 잔잔해지는 그날 우습게 보던 사람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더는 아니라는 것을요. 여섯째, 주던 호의를 조용히 걷어들이면 상대의 계산이 달라진다. 63세 방 선생님은 성당 봉사 모임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나와 의자를 나르고 뒷정리가 남으면 끝까지 남아 걸레를 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탁시의 일을 유난히 많이 거들었습니다. 탁시가 몸이 안 좋다 하면 대신 봉사를 서줬고 깜빡하고 못 챙긴 게 있으면 방 선생님이 조용히 메워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탁시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고마움이 사라졌습니다. 탁시는 방 선생님이 도와주는 걸 당연한 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방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하고는 제 볼일을 보러 가버렸습니다. 한 번은 방 선생님이 일이 있어 못하겠다고 하자 탁시가 뜬금없이 왜요? 늘 하시던 거잖아요 하며 도리어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도와주던 사람이 어느새 도와줘야 마땅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방 선생님은 그날부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따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탁시의 몫을 메워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탁시가 빠뜨린 일이 있어도 모른 척 지나갔고 대신해달라는 부탁에도 이번엔 제가 어렵겠네요 하고 담담하게 거절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는 나누되 손을 보태던 것만 조용히 걷어들인 겁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탁시가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빠뜨린 일이 메워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탁 씨는 비로소 그동안 누가 그 자리를 채워왔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어느 날 탁 씨가 먼저 다가와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방 선생님이 참 많이 하셨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던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방 선생님은 탁 씨를 바꾸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던 것을 멈췄을 뿐인데 탁 씨 스스로 계산이 달라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손실회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새로 얻는 기쁨보다 이미 가진 것을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늘 봤던 것은 있을 때는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하던 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제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탁 씨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방 선생님의 도움이 한결같이 이어지는 동안 탁 씨에게 그것은 그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감사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배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배경이 어느 날 사라지자 탁 씨는 처음으로 그것이 누군가의 수고였다는 걸 알아챈 겁니다. 빈자리가 생기고 나서야 채워져 있던 것이 보인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을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흘러가다 당연해진 호의를 의도적으로 걷어들이는 이야기입니다. 멈추는 행위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말로 100번 서운하다 하는 것보다 늘 있던 손길이 어느 날 사라지는 것이 상대에게는 훨씬 또렷한 신호로 가닿습니다. 더 깊이 보면 호의를 걷어들이는 건 관계를 끊는 일과는 다릅니다.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던 저울에서 내가 얹어두었던 무게를 슬며시 덜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울은 자연히 균형을 찾아갑니다. 받기만 하던 사람은 그제야 자기 몫을 직접 들어야 하고 그 무게를 느끼는 순간 주던 사람의 자리가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일렀습니다. 오물도 길어 쓰지 않으면 고이고 썩는다. 그러나 한 사람만 줄곧 길어다 바치면 마시는 자는 그 물이 어디서 오는지조차 모르게 되느니라. 방 선생님처럼 묵묵히 베풀다 도리어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린 경험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베푸는 일이 몸에 밴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따뜻함을 걷어들일 줄도 아셨으면 합니다. 줄 때를 아는 것만큼이나 멈출 때를 아는 것도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7째, 끝까지 품위를 지키면 우습게 보던 사람이 스스로 초라해진다. 74세 국 선생님은 동창 모임에 나갈 때마다 편씨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편씨는 모임에서 늘 목소리가 컸습니다. 자기 자식 자랑을 한참 늘어놓다가 슬쩍 화살을 다른 사람 쪽으로 돌리곤 했죠. 자네는 아직도 그 작은 집에 사나? 자식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더니 요즘 뭐 한다나 하는 시기였습니다. 듣는 사람 속을 콕콕 찌르는 말을 웃는 낯으로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편씨가 한마디 할 때마다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국 선생님은 한 번도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편씨가 집을 꺼내면 자그마도 발고 자기엔 충분하지 않나 하고 빙긋 웃었습니다. 자식 이야기로 찌르면 제 앞가림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하고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비아냥을 비아냥으로 맞서는 대신 한결같이 점잖은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의 모임이 지나는 동안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편씨가 가시 돋친 말을 던질수록 동창들의 표정이 점점 편씨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반면 그 말을 의연하게 받아넘기는 국 선생님에게는 어딘가 기대게 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한 동창이 국 선생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참 그릇이 크네. 나 같으면 진작 한판 했을 텐데. 정작 큰 소리를 친 건 편씨인데 사람들 마음에 남은 어른은 국 선생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국 선생님은 편씨를 깎아내리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품위를 지켰을 뿐인데 편씨가 스스로 초라해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 자체보다 그 말을 할 때의 태도와 그릇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봅니다. 같은 자리에 두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한쪽이 가시돋침말로 상대를 끌어내리려 하고 다른 한쪽이 그 말에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면 보는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의연한 쪽으로 기웁니다. 끌어내리려던 사람은 도리어 제격을 스스로 깎고 품위를 지킨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편 씨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편 씨가 국 선생님을 찌른 건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였습니다. 남을 끌어내리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올라간다고 믿은 거죠. 그런데 국 선생님이 끌려 내려오지 않자 그 계산이 어긋났습니다. 끌어내릴 상대는 꿈쩍도 안 하는데 끌어내리려는 자기 모습만 사람들 눈에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남을 깎으려던 칼이 방향을 틀어 제 손을 벤 셈입니다. 더 깊이 보면 품위를 지킨다는 건 상대의 수준에 나를 맞추지 않는 일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늘 상대를 자기 자리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같이 흥분하고 같이 따지게 만들어서 누가 봐도 독인객인인 싸움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점잖은 자리를 지키면 두 사람의 격 차이가 누구의 눈에도 또렷해집니다. 진흙을 던지는 사람과 그 진흙을 묵묵히 닦아내는 사람. 둘 중 누가 어른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압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품위를 지킨다는 게 무조건 참고 삼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품위는 상대의 말에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을 때 나옵니다. 저 사람의 무례는 저 사람의 그릇일 뿐, 내 값어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속으로 분명히 알 때, 비로소 흔들림 없는 의연함이 겉으로 배어나오는 겁니다. 정약용은 제자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진주를 진흙탕에 던진다고 진주가 돌이 되지 않으며 돌을 비단에 싼다고 돌이 진주가 되지 않는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의 바탕은 내가 지키는 것이니라. 국 선생님처럼 무례한 말 앞에서도 끝내 품위를 지켜내신 적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 참은 게 아니라 강해서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가장 큰 복수는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감히 닿을 수 없는 자리에 의연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우습게 보던 사람은 끝내 스스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처음은 칼집에 든 칼이었습니다. 칼이 무서운 것은 휘둘러서가 아니라 뽑힐지 모르기 때문이라던 정약용의 그 말처럼요.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늘 칼을 뽑아 휘두르려 했습니다. 화를 내고 더 잘해주고 똑같이 갚아주고 참다가 터뜨리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휘두를 때 우스워지는 건 언제나 우리 쪽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칼을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 당연하게 흘려보내던 것을 조용히 걷어들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자리에서 끝까지 품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도 그 사람이 스스로 작아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그동안 우습게 보인 것은 만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화를 잘 내서도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의 채점표를 너무 쉽게 쥐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채점표를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무게는 내가 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 참고 견뎌온 것 헛되지 않았습니다. 참을 줄 안다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쉽게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던 따뜻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 마음을 이제는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삶을 되돌아보는 작은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며 눈가에 주름이 생겼을지 몰라도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아진 여러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그 귀한 통찰의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삶의 품격을 더해드릴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